네, 현재 구간 시장 상황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낙폭은 0.28%까지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다시 한번 0.8%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8%대 하락세, 삼성전자도 2% 하락하는 구간인데요. 과연 오늘의 시장의 판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지금 코스피 하락은 비컷의 영향이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9월 FOMC 지나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걸 두고서 뭐 실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승을 장 초반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락 전환을 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명절 기간이 꽤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나는 조금 더 이번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견해를 조금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셨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나는 장기적으로 매집 관점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OMC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빅컷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실제로 이번에 FOMC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아마 점도표를 비롯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FOMC 때 언급했던 것 상황에 비했을 때는 CPI 지수나 PCE 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목표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9%, 2.8%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연하게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 둔화가 가장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 이제 연준에서도 50bp의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고금리 상황이 그냥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30개월 만에 피벗을 전환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경기에 대한 연착륙과 경착륙을 계속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맥파 의사로 좀 굉장히 좀 이름이 많았었던 이제 과거에 댈러스 전 연은 총재였던 이 카플란 전 총재도 이번에 50bp를 인하하면 늦는다라는 얘기를 이미 FOMC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파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매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지표가 나왔을 때는 확실한 처방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만큼 지금 50bp를 이미 주장을 했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는 주목을 해봤을 때 지금 고용 경색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속사포 레처로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을 이제 한마디로 내려보면은 지금 9월 FOMC 결과 가지고 향후에 이제 페드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지금 속단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이게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은 9월 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는 가운데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를 저격을 했어요. 예, 목표 주가 12만 원.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지금 낮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또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첨가해서 좀 같이 연이 말씀을 드리면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가 장기적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의 시장에서 집중한다는 거는 향후 이제 3년에서 5년 뒤에 있을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제 10년물 대비 2년물에 대한 역전이 일어났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술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간이 어떨 때는 12개월, 또 어떨 때는 24개월이었는데
반면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예리한 지표라고 한다면은 10년물 대비 3개월물이 역전이 된 이후에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번 9월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년물 대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역전된 지 지금 26개월 만에 반등이 다시 일어났어요. 네. 자, 그리고 10년물 대비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23개월째 지금 역전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IB들이나 어떤 투자은행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지표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강도가 얼마나 클지를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것도 사실은 모건 스탠리에서의 한 분의 애널리스트만 제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신데 이 목표가가 사실은 향후 12개월치 전망을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국 주식이 상대적 매력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네. 이 댈러스 전 연은 총재였던 이 카플란 총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슈인데 이분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으로 지금 겸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합니다. 연준이 최소 금리 인하 3번 합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벌써 지금 6개월이 더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IB들도 그렇고 금융사, 증권사들도 그렇고 정말로 제시를 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을 때 대비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하이닉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절하가 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만약에 반도체 업종에 달리는 주자를 선택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량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건 잘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투자자분이 어떤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는 이유는 삼성전자로 한 2, 3% 먹고 나와야겠다. 단타를 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간혹 수 있습니다. 있겠지만. 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시장에 대비했을 때 벤치마크 역할을 항상 해주었고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경기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만약 장기적인 매직 관점을 가신다. 나는 정말 이 삼성전자로 내 연금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던 이 AI 폰, 생성형 AI 폰이 상반기 때 대박이 났었죠. 근데 이번에 애플이 AI 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점유율 판도가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오히려 모바일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줄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번에 EU에서 AI 독점 규제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애플이 갖고 있던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가 사실은 반쪽짜리더라라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에 갖고 있는 이 생성형 AI폰 점유율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매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삼성전자를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비해서 실제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성은 굉장히 좋죠. 특히나 엔비디아 역시 HBM3를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납품을 받는 걸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시장 성장을 했을 때에 대해서 기지개를 폈을 때 펼칠 수 있는 확장성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장부가 기준으로 좀 저렴하게 평가가 돼 있더라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연초 대비했을 때도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죠. 그러니 단기적 관점에서도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전의 고점을 단기 탈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만 전자의 탈환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이미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임원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더라, 천주 만주씩 사더라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자료들은 FN 가이드만 들어가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임원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2024년 8월 20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수는 246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굉장히 거죠? 적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임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퇴직금은 5천만 원 이상씩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겨우 1,000주 정도 사셨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네.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탈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삼성전자 너무 매력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매를 위해서 접근하신다면은 이제 결국은 시장의 변동이 좀 큰 뭐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에 좀 제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내로 사실 우리가 HBM3E에 8단이 아니고 12단에 대한 모멘텀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조용해요. 사실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지금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생각만큼 양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대비 삼성전자가 뭐 납품을 시작한다든가 공급을 개시했을 때 대한 부분들보다도 실제 시장에 대한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FMC에서 결과가 이제 나왔죠. 50bp라는 인하를 하게 되는 원인도 이제는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실업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 먹거리 이런 것도 소비가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뭐 매년마다 바꾸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거의 많은 분들은 몇 년 쓰시고 바꾸죠. 이번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지갑 사정이 좀 안 좋네. 그냥 다음에 바꿀까? 이렇게 바뀌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가전 부분들까지도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의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전 8만전자 탈환을 연내 탈환을 목표로 접근하시는 건 지양하시되 네. 우리가 단기적에서 5에서 8% 내외의 수익권을 기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반도체에 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 오히려 크네요. 미국 주식이 횡보를 한다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거래는 일어나고 있지만 손바뀌만 일어나고 있고 네. 뚜렷한 어떤 가이던스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 변동이 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수익 매매가 또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향, 중국향 HBM을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의 어떤 대중 수출에 대한 규제를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제 뭐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차기 정권부터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주의의 어떤 무역 보호 무역을 설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가 한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한 번 정도 충격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반도체주 이야기를 뭐 계속하고 싶지만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고요. 그 인하의 폭은 25bp가 아닌 50bp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사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못한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시장에서는 찾고는 있습니다. 장 초반에 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꼽히는 부동산 그리고 건설주가 좀 오르다가 지금 다시 꺾였는데 미국장에서 보면은 뭐 레나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 흐름과는 좀 국내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미국과 이제 한국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프라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터넷 한번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미국과 인터넷 간의 속도 비교 아마 써보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만큼 어떤 선로라든가 통신 설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설치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 있는 그 넓은 땅덩이를 가진 게 미국이고요. 특히나 이제 모든 건설 경기가 금리 인하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도 그만큼 자금력을 정부가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건설주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뉴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죠. 뭐 사실 제가 제일 상단의 PF 리스크가 계속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2020년도 이후부터 해서 사실은
계속 그동안의 어떤 건설 경기도 굉장히 부진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건설 자재를 뭐 부진하게 쓴다더라, 뭐 철근을 많이 빼먹었다더라 이런 안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더불어서는 뭐 과거 이제 강원도에서는 뭐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또 실제 PF 대출이 급격하게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건설 기업 입장에서 건설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맞고 있다 보니까 이 부담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도 금감위에다가 PF 대출 관련돼서 이 평가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명절 전에 지금 일어난 거의 마지막 지금 최후 통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건설주를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 임대, 그러니까 주택 건설 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번에 이미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접근이 난 거에 대해서 이벤트는 어느 정도 소멸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어떤 전력 설비, 화공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좀 수혜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행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냐 남냐를 따지기 전에 만일 건설주 쪽을 좀 더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주택 비중보다는 이런 어떤 시설 설비 쪽을 많이 잡고 있는 캐파를 잡고 있는 건설 업종들을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뭐 피해주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감소로 금융주가 좀 주춤했는데 국내는 또 다른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밸류업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밸류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결국은 이것을 주주환원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반기 기준으로 밸류업 참여를 했던 기업이 고작 7개 기업밖에 되지 않았죠. 네. 이후에 현대차 그룹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금융주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되려면 한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PF 대출 다 지금 금융업종에서 지금 자금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부실 채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미 5대 금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한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금리 규모가 계속 낮아진다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지금 대출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손을 지금 내젓고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금융주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관련한 수혜주와 피해주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판el 일거래 시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